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종 때부터 문종, 단종, 세조, 예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세종까지 올 때까지 조선시대 장자로서 임금이 된 사람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종은 자신의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부인은 6명, 자녀는 18남 4녀가 됩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 원경왕후가 걱정을 할 만큼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임금이 왕비와 너무 사이가 좋으면은 정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외척이 좀 바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태종의 어떤 아버지도 그렇고 원경왕후도 조금 이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뭐 둘 사이가 좋으면 되는 거죠. 정작 사는 사람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원왕후와 사이에 이 대단한 인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흥대군. 제가 언제 인물사를 하면은 이 사람 하나하나씩을 얘기해도 될 만큼, 문종과 수양대군은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서화에 굉장히 뛰어나했죠. 우리가 뭐 국어 시간에 나오나요?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대군으로 평가를 받는데, 안평대군, 수양대군한테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명대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화차 아십니까? 지금에 보면은 달연장포, 우리나라는 달연장포, 북한은 방사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달연장포, 그 화차를 만든 게 바로 이 이명대군입니다. 물론 여성 편력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구설수에 오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수양대군을 돕게 되죠. 광평대군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죽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것은 태조 이성계, 이 신덕왕후 강씨소생의 방번과 방석이 있죠. 7번째 아들인 후사를 세종이 광평대군으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광평대군은 좀 일찍 죽습니다만은 그 아들들이 번성해가지고 이 방번의 가계는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성대군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8번째 후사를 잇게 하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세종이. 그리고 이 금성대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 복위 운동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뭐 단종이 죽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금성대군이 단종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한 나머지, 세조가 왕이 되고 사육신이 잡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발각이 돼서 단종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원대군과 영흥대군도 뭐 시서화에 능했다고 하는데 30대 초반에 죽고요. 평원대군 같은 경우가 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종 같은 경우도 평원대군을 굉장히 좀 아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평원대군이 일찍 죽으니까 세종이 뭐 불교적으로 조금 귀의하게 되고 그런 이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 평원대군의 죽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8명의 아들들, 소원왕후와의 사이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특출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종은 가장 특출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50년에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1450년에 보위에 오르기지만 사실은 1445년부터 세종을 대리청정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상에서는 세종 후반때에 나오는 게 세종의 치적으로 기록됩니다만, 사실은 문종이 실질적으로 주관해가지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집현전 학자들도 문종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실질적으로 국가를 경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종이 5번째 임금이 되고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장자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어떤 주제로 볼 수 있는 장자로서 누가 임금이 되었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 제1번이 바로 이 문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위 2년 4개월 만에 바로 죽게 됩니다. 비운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능가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종도 세종도 쉬운 여섯인가 장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문종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짧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일찍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종 같은 경우는 이 현독왕후와의 사이에 이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단종이 됩니다. 이 아들이 현덕왕후 소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적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그 아들과 손자를 모두 적장자에게 물려주는, 보위를 물려주는, 어찌 보면은 행운 아닌 행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행운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에 맞게 장자로서 임금의 보위를 물려주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단종이 1452년 보위에 오르게 되면서 제6대 조선의 제6대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안타까운 단종입니다. 사실 단종은 뭐 어린 고아나 다름없죠. 말 그대로 조실부무한 12살의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보시면은요, 현덕왕후 같은 경우는요, 단종을 낳으면서 산후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엄마의 얼굴도 잘 모르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단종이 이제 혼자 왕이 됐습니다만은 뭐 고아죠. 12살에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으니까. 그리고 단종은 남자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지만은 똘똘 뭉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뭐 보위를 물려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할 만한 남자 형제도 없었습니다. 수렴 청정할 수 있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현도강후 어머니가 만약에 대비전을 물러나서 수렴 청정을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할머니 있는 소원왕후라도 계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소원왕후 역시 1446년 문종이 오르기도 전에 이미 소원왕후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어른이 없었던 거죠. 방패막을 할 대비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종은 굉장히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문종이 현도강후 사후에 계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비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이제 쭉 가다 보면은요, 왕후가 2명, 3명씩 막 나옵니다. 왜냐면은 뭐 첫 번째 왕후가 죽으면 두 번째 계비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문종은 현덕왕후 권씨가 죽은 이후에 더 이상의 계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좋다라고 한다면은 정성왕후는 영조에 비었던 정성왕후는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뭐 사도세자, 장원세자,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죠.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 영조와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계비라 할지라도 사실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비가 있었다면은 단종을 수렴 청정하면서 단종의 입지를 확실히 지켜줬겠죠. 그렇지만은 현도광후 이후에 더 이상 계비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당시 단종이 있었던 조선 왕실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점차 들어서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양대군은 사실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위험성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종 역시 안전장치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단종이 이 보위에 오른 이후에 정치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을 해 줍니다. 6대 임금은 단종입니다. 조실부무한 12살의 어린 임금, 제가 권력에 기반이 없었다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는데요. 말 그대로 조실 조부모죠. 아무도 없었죠. 12살의 어린 임금이기 때문에 권력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부인으로는 정순왕후 송씨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후사가 없습니다. 즉 직계 존속도 없고요. 직계 비속도 없습니다. 그러면 직계 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할 곳은 역시 주변에 신하들밖에 없죠. 이 조정의 권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김종서, 무신으로는 김종서, 문신으로는 황보인, 이들은 누구냐면은 고명대신이라 그래가지고요. 문종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 후사를 부탁하는 그러한 신하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하입니다. 고명대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돌아가신 임금의 유지를 받드는 그런 일로 상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말에 무게가 있는 게 바로 이 고명대신입니다. 그래서 이 고명대신들로 하여금 단종을 지키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세종 문종 때 집현전의 학자들이 중심축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세력 집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을 위시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수양대군에 비롯한 어떤 종실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양녕대군 이렇게 효령대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단종을 위협한 건 사실 수양대군뿐만 아니라요. 세종의 형들 효령대군과 양녕대군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세조의 보위 찬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속된 표현이 좀 찌질한 건데 과거의 앙금이 지워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사실 봅니다. 개유정난 이후에 그리고 세조가 보위 찬탈하는 1455년 얘기를 쭉 보면은요. 양녕대군 같은 경우는 그때 자기가 물러난 것을 우리가 뭐 세종이 워낙 성군이기 때문에 뭐 물려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0%고요.
쫓겨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앙금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과격한 언사를 하는 게 바로 이 양녕대군이고 효령대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을 비롯한 종실의 위협이 그만큼 내재돼 있었고 컸다. 그래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김종서, 황보인, 집현전을 학자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바로 문종입니다. 그게 바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세조는 1453년 계유정난을 통해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55년 사육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게 1455년 무렵이고요. 그래서 수양대교에 있던 세조는 제7대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소제목 적었듯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대를 끊고 임금이 되다. 임금이 되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첫째 아들의 대를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형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임금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권력 승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단종이 너무 어려가지고 뭐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거나, 아니면 뭐 단종의 외척이라든지 주변 세력이 단종을 뭐 좌지우지했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평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종을 몰아내고 본인이 임금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평가가,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조가 드디어 7대 임금이 되었죠. 첫째 아들의 대를 끊은 세조죠. 그런데 이게 뭐 인과응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조는 그 자신의 아들들과 그 손주들마저 단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세조는 부인이 2명밖에 없어요. 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깔끔합니다. 자녀가 사남 일녀 이렇게 되는데, 정의왕후 윤씨와 근빈 박씨가 있는데 적장자가 있으면 적장자라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와 정의왕후 사이에서는 의경세자와 예종이 있는데, 의경세자, 그런데 제가 초록색이 아니고 회색을 했죠. 의경세자는 일찍 죽게 됩니다. 의경세자가 죽는 바람에 예종이 제8대 조선의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의경세자 같은 경우는 1455년에 세자의 책봉이 됩니다만은 1457년에 2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의경세자 하니까 뭐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뭐 사소문할 때 원래 남소문, 광희문 밑에 있어가지고 그 남소문이라는 게 지금의 장충초에 있고 장충동에서 내려가는 그 한남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남소문이 있었는데, 이 남소문을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소문이 뭐 풍수적으로 좀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닫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의경세자의 죽음을 남소문과 연관시키는, 풍수적으로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종 때 뭐 남소문을 다시 폐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이 의경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경세자 어쨌든 1457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세조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종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종은 1457년에 의경세자가 죽은 이후에 세자의 책봉이 되고요. 1468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종도 참 공교롭게도 1469년, 그러니까 재위 13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종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었는데, 예종은 좀 일찍 죽어서 그렇지 이 예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찬 임금이었습니다. 훈구파의 뭐 기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조선 초기의 공신 세력도 훈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조 때에 여러 가지 공신들이 책봉이 되는데 이때에 형성된 집단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훈구파가 어디에 대척점이 있냐면 사림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된 사람들이 성종 때 사림이 올라오면서 그들과 갈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훈구파 그러면은 협의,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세조 때 있는 공신들을 훈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훈구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종이 좀 부단히 노력도 하고, 사실 뭐 정의왕후라든지 판명회 같은 공신 세력들과 충돌이 좀 있었던 게 예종입니다. 일신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종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종이 죽으면 임금이 어디 되느냐? 다행히 예종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성대군 있고 두 번째 제한대군 있었는데, 인성대군 같은 경우는 3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대군이 둘째 제한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한대군이 원자에 책봉되고, 세자가 책봉되기 전에 그 어린
애가 있으면은 그 어린애를 먼저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세자가 되는 것인데, 이 제한대군이 바로 승계서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의경세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월산대군과 성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종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8대 예종, 9대는 예종이 아닌 성종 쪽으로 다시 의경세자 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재미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은 그 혼인 관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의경세자의 부인은 소해왕후 한씨,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수대비입니다. 연산군이 뭐 들이받아가지고 뭐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화병으로 죽었을 텐데, 그 소해왕후 한씨가 바로 인수대비가 되는 사람인데, 그게 의경세자의 부인이었고요. 예종의 부인은 누구냐? 장순왕후 한씨입니다. 장순왕후 한씨가 누구냐? 바로 세조의 보위 찬탈을 도왔던 1등 공신 중에 공신이 바로 한명회였는데, 이 칠사학동의 한명회의 딸이 바로 장순왕후 한씨가 됩니다. 예종과 장순왕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인성대군이었는데, 그 인성대군이 요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종이 죽었어도 인성대군이 살아있었다면은 한명회는 인성대군을 적극적으로 밀었겠죠. 왜? 자신이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성대군 요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대군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가 않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을 때 나이를 좀 살펴보면은요, 1469년 예종이 승하할 때 대군들의 나이를 보면은요, 제한대군이 4살, 월산대군이 16살, 성종이 13살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한대군이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16살인 월산대군, 즉 의경세의 첫째 아들이 월산대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왕위가 변경된다고 하면은 월산대군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왕위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9대 성종이지 않습니까? 성종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막을 모른다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당시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정의왕후와 한명회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나오게 된 이 왕위 계승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종이 공해왕후 한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해왕후 한씨가 누구냐? 이 역시 한명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인성대군이 1463년 요절을 했죠. 저 장순왕후도 61년에 죽고, 그러니까 자신의 딸도 죽고 자신의 외손주도 죽었기 때문에 이 조정의 왕실과의 끈이 떨어져 버렸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죠. 못 견디기 때문에 어디와 또 연주를 맺느냐? 성종에게 자신의 딸을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해왕후 한씨란 사람이 1467년에 세조가 1468년에 죽죠. 근데 1년 전인 1467년에 성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100%입니다. 정의왕후 윤씨와 한명회 간의 모종의 협약이 있었기. 우리가 보통 뭐 이면합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면합의가 있던 뭐가 있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월산대군 이 사람도 참 한이 많은 사람일 텐데, 살아서는 왕위를 뺏기고요. 죽어서는 집을 빼앗깁니다.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이제 원래 경운궁인데 이게 고종이 퇴위하면서 순종이 이제 편하게 사시라고 하면서 덕수라는 궁호를 올리게 되죠. 오래 사십시오 하는. 그래서 원래는 경운궁이었는데 덕수궁이 됩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 선조가 뭐 궁궐이 다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경복궁부터 해가지고 창덕궁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당시 월산대군의 사가였던 곳을 가서 그걸 경운궁이라고 하고 지내기도, 임시 거처로 지내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이 월산대군은 왕위도 뺏기고 집도 뺏기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이게 성종이 왕이 되기까지 했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요, 예종이 죽은 이후에 만약 인성대군이 살아 있었으면은 인성대군을 임금을 시켰을 텐데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왕위는 제한대군에게 가야 됩니다만은, 제한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명분 때문에 그게 의경세자의 아들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과는 다르게 성종이 왕위에 계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종의 비가 누구였다? 한명회의 딸이었다. 이것이 정의왕후와 한명회 사이에서 모종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나름 정의왕후는 이 공신들 틈에서 성종을 지켜내면서 성종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왕후에 대해서는 뭐 사가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에 넘치는 이면합의였다기보다는 당시 왕실을 지키기 위한 뭐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의경세자가 우리가 장자로 보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성대군도 첫 번째 장자죠. 그다음에 월산대군도 첫 번째, 굳이 따지면 장자가 되는 건데 이 장자들이 전부 다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요절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둘째에게 보위를 뺏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문종, 단종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장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세조가 대를 끊어가면서까지 세조가 보위를 찬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찬탈을 했으면은 잘 만들어 나가면 됐는데 그 역시 그 자손들이 단명을 하거나 오래도록 치세를 열어나가지 못하는 비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7대, 8대까지 예종, 9대 성종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장자로서 우리가 딱히 이 사람이 장자 임금으로 잘했네 라고 볼 수 있는, 문종과 단종이 장자였습니다마는 그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노래도 있습니다마는 부르면 눈물부터 나는 그러한 이름들이 바로 뭐 문종, 단종, 그다음에 단종의 어머니 현동왕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일하게 장자로 임금이 된 이 두 사람이지만은 그 불행은 가장 큰 사람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초기의 왕위 계승에서 장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은 우리가 그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때까지, 그 명종 때 후사가 끊어져 버리는데 그때까지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